안녕하세요. 3교시입니다. 자, 교재 181페이지 4번 기타 조세채권의 보전 조치 시작하겠습니다. 반응가로 1번 납기전 징수의 납부 기한은 본래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 기간이익이다. 그러므로 납부 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가 국세징수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기 전이라도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그 사유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체납처분, 2번에 거래정지처분, 3번 강제집행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조세 토탈 우려가 있을 때 뭐 이런 경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 요 말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간이 이익이에요. 무슨 이익이냐? 기간, 시간에 대한 이익이에요. 시간에 대한 이익. 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가세 상반기 신고했어요. 7월 25일까지. 그죠?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납부를 못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납부를 못 했어요. 그럼 체납중이잖아요, 체납중. 체납했다고 해서 바로 국가가 이 A라는 사람한테 뭐 압류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그냥 한 11월쯤 돼요. 이게 11월 한 10일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갑이라는 세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가세에 대해서는 그렇죠? 부가세. 근데 이제 을이라는 세무서에서 여기 이제 소득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쭉 안 한 거야, 이 사람 이것도. 납부도 안 했어요, 소득세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쪽에 만약에 체납 처분을 했다, 압류를 했다, 그죠? 체납 처분을 했다, 경매를 들어갔다, 경매 계절에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이쪽 세무서에서는 벌써 시간이 늦었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안 하다가 한 이쯤에 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때라도 당장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땡겨갖고,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는 그 시간까지는 안 하겠다, 어떻게 징수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 어떤 경매 개시령이 들어가면 이 세무서에서는 손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간이익을 상실시킨다고 해요. 상실시키고 바로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납기전 징수다, 납기전 징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이와 확정 전 보전 압류의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서 국세가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확정드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요건, 납세 의무가 성립돼야 되고 확정 추정 금액은 과다하게 추산되지 않아야 되고 국세 포탈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된다. 확정 전 보전 압류 대상은 1, 2, 3, 4, 5, 6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국세가 확정은 안 돼요. 확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세가 이제 성립을 했어요. 국세가 이제 성립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금액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세가 만약 이제 그 소득세다, 법인세다 그러면 언제 성립이 되죠? 연말에다 성립이 되죠. 연말에 성립과 확정.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예를 들어 소득세가 이제 성립이 돼요. 성립이. 그죠? 성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3월 31일 아니 5월 31일 날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 전이라도 확정 전에 어떤 사유? 보면 이제 뭐 이거 뭐야 가능한 양가로 3번에 뭐 이런 뭐 체납 처분이나 경매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라도 어떻게 한다? 확정 전, 확정이 되기 전에 압류하는데 뭐래요? 뭔가를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보존 압류라고 하고요. 확정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 전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예요. 확정 전 보존 압류라고. 압류야 압류. 압류하는 거야 압류. 용어는 압류인데 그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가 계속 붙은 거예요. 그래서 확정 전 보존 압류라고 합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간가로 3번 183페이지에 납세 증명 제도. 납세 증명 제도는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간행을 할 때 납세 의무를 해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증명을 제출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세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뭐 이런 정부 기관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때 그다음에 뭐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해되시죠? 확정 전 보전 압류. 그러니까 서류 이름이 이런 게 있어요.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서류 중에 납세증명서가 있고요. 납세사실증명원. 뭐 그냥 비슷비슷해요. 용어는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납세증명제도라는 게 이거 납세증명서. 이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어야지만이 발급이 되는 서류예요. 체납이 없어야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동그라미 183페이지 방가로 3의 동그라미 1번 뭐 정부 기관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때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정부에 대해서 체납이 있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까고줘야 되니까 이런 걸 이제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체납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출금 갖고 세금을 납부하는 쪽으로 유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친구랑 요청을 하고 은행에서 그런 거에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내게끔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유인을 하는 제도가 되겠죠. 그게 납세증명서고요. 그다음에 납세사실. 내가 뭔가 이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세금을 뭐 부가세를 얼마 내고 뭐 소득세를 얼마 내고 이제 뭐 등등등 해서 얼마 몇 월 며칠에 얼마 며칠에 얼마 그런 납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다 납세 사실 증명이에요. 완전 판약이 다르죠. 이거는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 증명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방가로 4번 반어사업에 대한 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그 체납자의 신규 경영사업이 관어, 그러니까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사업이라면은 징세관서는 주무관서에 대하여 당해 납세 재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어사업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리고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가 된 것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광급하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체납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납이 있으면 일단 거기에 응찰하는 기회도 안 주고요. 응찰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얻었다. 인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인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3회 이상 체납이 되고 500만 원 이상 체납되고 하면은 인허가 받으면 취소시켜버려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체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체납 자료의 제공 보시면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현재는 1년 이상 체납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 1년 이상 체납자 아니면 3회 이상 체납자로서 금액이 얼마? 500만 원 이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가게 되면 본인 신용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회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고 어디 취직을 해도 뭐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이 항상 있어요. 세금이 텍스가 붙어요. 항상 따라다녀요. 근데 이제 세금을 뭐 잘 내고 하면 문제는 없겠죠. 카드도 연체되고 연체 안 되고 잘 결제되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카드가 연체가 되거나 그죠? 그리고 텍스가 뭐 체납이 된 거예요. 500만 원 이상.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냐 이거죠. 불이익. 이거는 카드사하고의 관계고 이거는 세무사하고의 관계인데 이 둘 간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다른 쪽에 오픈이 돼서 나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불이익을 주느냐 그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무서 그 다음에 은행권 금융권이잖아요. 어느 요건이 되면 그리고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자료들이 있죠. 연체 그리고 체납 이 자료들을 어디다가 뿌리냐면은 은행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공을 해요. 제공. 은행연합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각종 금융권, 1, 2, 3 금융권에 있는 사람 종사자들이 은행연합회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어떤 자료를 받아보냐? 여러분 같은 개인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의 통장이 몇 개고 카드가 어디에서 몇 개 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체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정보가 이쪽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연체가 돼 있고 체납이 돼 있는 사실이 카드사에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이쪽에 통보를 한다, 자료를 준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카드사가 이제 A 카드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B라는 데에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B라는 은행은 여기다가 이제 정보조회를 해요. 정보조회. 이 사람에 대한 정보조회를 해. 금융정보조회. 그래갖고 이런 사실을 다 떠요. 그러면은 대출이 안 되겠죠. 근데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읽어보면 체납자료의 제공,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신용정보업자에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간, 그런 정보가 집중되는 기관 이런 데 제공을 해서 하여튼간 세금을 납부하게끔 심적 압박을 가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밑에 반가로 6번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이거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이거는 이렇게 제공이 되면 내가 어디 은행권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이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대출이 안 되거나 그때 알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요 6번의 명단은 아예 그냥 대로변에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이 보고 누구 체납자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알게 되는, 창피하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자, 보시면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얼마? 2억. 2억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자의 국세가 시정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일 때는 예외로 간다. 그러니까 2억 이상이 되면 관고에 게재한다고. 관고에. 세무서 앞에 가보시면은 뭐 이만한 이제 칠판 같은 게 있어요. 칠판 같은, 그러니까 세무서 건물 앞에 보통 칠판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누가 체납이 얼마 그 사람 이미 다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범죄자 지역에 있으면 오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서 다 오픈을 해버려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게끔 압박을 가는, 압박을. 그 다음에 7번, 반가로 7번 출국 금지의 요청.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출국 금지, 출금을 요청할 수가 있다. 출국 금지를 법무부한테 요청을 하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서신이 와요. 편지가. 당신은 출국 금지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한 장 와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9번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아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둬둔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하는 게 아니고 구치소나 이런 데에 딱 데려다 놓고 가둬놓는다. 구류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1번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동그라미 2번 체납단 국세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번 국세 정보위에서 의견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해 감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번인 경우가 좀 구체적이죠. 사항이요.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했고 합계액이 2억이다. 그러면 감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 좀 되세요? 하여튼 용어가 많이 어려워요. 용어가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일부 좀 천천히 나가보세요. 천천히. 좀 빨리 한다고 해도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다들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아까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 아예 그거 하나 갖고 시험지에 나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워낙 중요하고 장점도 많고 채권자 취소권의 사행의 취소.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호론에 담보원 물건이 있어요. 담보원 물건. 유치권, 질권, 전환권.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조금 더 대비되는 게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이건 이제 위법 내용이긴 한데 이런 용어가 있다더라. 그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거 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 유치권, 잘 보세요. 시계예요, 시계. 여기 얘도 시계로 나왔는데 시계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시계 수리점에 맡겼어요. 그러면은 시계를 맡겼고, 그러면은 했으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불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거. 자, 보시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시계빵 주인이 점유라는 거는 이렇게 갖고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계빵 주인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시계에 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시계 수리비,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를 말한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 시 경매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갖고만 있을 수 있는 거야, 갖고만. 시계가 망가져서 맡겼는데 고쳤어요. 갖고 있어야겠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시계가 굉장히 고가예요. 시계 수리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 시계 주인장은 이거 그냥 어디 팔아서라도 시계 수리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그 시계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충당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계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만약 그 시계빵 주인이 처분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불법이 돼요. 불법. 소유권 어떻게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고요. 우선 유치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산자로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변제가 없을 때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걸 말한다. 이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전당포 같은 거예요. 전당포에 시계를 잡히고 돈을 한 100만 원을 빌렸다. 그래서 일주일에 갚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계약서를 썼는데 안 갚았다. 그럼 전당포 주인은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유치권,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 아까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 그런 건데요. 보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단지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아파트였죠.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있는데 6억이에요. 6억. 근데 이제 대출을 얼마를 받았다? 4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소유권은 A라는 사람한테 있지만 대출이 4억 있으니까 온전히 자기 거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은행권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또 원금을 갚지를 못해요. 그럼 은행에서는 본인의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연체가 뭐 3회 이상이 된다거나 뭐 한 달 이상이 지난다고 하면은 은행도 여기다가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어요. 경매를. 그죠? 자, 보시면 다시 읽어보면 채무자 즉 A가 아파트를 담보로, 그죠? 아파트로 담보로 제공자로부터, 그러면 담보 A가
담보를 제공을 은행한테 했지만 이 사용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A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은행은 양도받지는 않지만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사업만큼.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이자나 원금의 변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이해되세요? 그 다음 전세권, 그러니까 용익물권 중에 대표주자예요.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 보시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그죠? 사용 수익이에요. 처분까지 하는 거는 소유권이고요. 사용 수익까지 하는 거는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용익물권.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개념도 어렵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